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1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조금 안정감은 찾았는데 아직 좀 고비가 남아있죠. 오늘 금통위는 잘 넘겼어요. 0.5% 금리는 올렸지만 이제 터미널 금리라고 불리는 게 이제 최종 금리인데 그게 3.5 정도로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0.25% 한두 번 올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리 고점은 거의 나왔고 3.5면 이제 그 국채금리가 그쪽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넘고 이러는데 오늘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금통위에 3.5 정도를 제시하니까 시중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증시엔 좀 호재로 오히려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올리는 것 자체는 악재지만 그게 그 금리의 고점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가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지금 영국 연기금이 지금 아우성이죠. 좀 살려달라. 그래서 국채 매입 좀 해달라. 근데 14일 날 끝나요. 근데 요청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로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거절을 했대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는데 방금 블룸버그 속보에선 뭐라고 나왔냐면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보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위험해지면 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오늘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이 끝나면 제가 시황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배터리 오늘 좀 내용이 많고요. 오늘도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제 굉장히 좀 빨리 했는데 오늘 좀 빨리빨리 핵심만 그냥 찝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ISC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 대 비애플, 그 다음에 요게 참 이게 카카오 그룹주가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좀 꼬집은 보고서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삼성증권의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좀 이제 오늘 보고서 좀 썼고 굉장히 긴 자료입니다. 이것도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토비스, LG전자, 미국의 정책금리, 그리고 빅솔론,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고,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좀 공부했던 내용이죠. OTT 광고 시장이 열린다. 거기서 이제 나스미디어가 수혜 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되거든요. 아니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가 원재료 가격, 메탈.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전가는 안 되고 물량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Q는 수요입니다. 물량인데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할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시장이 열릴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게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풀리죠. 그래서 자동차 생산도 늘어날 거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차별화될 거다. 이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 북미에 주목해야 되는 건, 북미에서 한국 외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파나소닉 외에는. 파나소닉은 너무 소극적이고 도요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도 몇 개 있대요. 근데 너무 규모가 작고,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램프업이라 그래서 또 테스트도 하고 정상적으로 수율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많이 걸려요. 옛날에 LG화학이, 옛날이죠, 그 LG엔솔 전에 몇 년 전에 폴란드인가요? 거기에 공장 짓는데 그거 정상화하는데 시간 꽤 걸렸거든요.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현지 노동자들이 다르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또 이렇게 고용할 때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배터리 공장 지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뛰어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미국의 자동차 회사랑 합작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물려서 소재 업체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가니까. 근데 다만 배터리 셀이냐 소재냐, 이거 중에선 이 키움증권 연구원님은 소재가 더 낫다, 요 얘기고요. 왜냐면 투하 자본, 예, 그러니까 내가 뭐 10억 원을 번다고 쳤을 때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10억 원 벌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억 들어서 할 거냐, 근데 50억 들어서 할 거냐. 50억에 투자해서 10억 벌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걸 ROIC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하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익 낼 거냐,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그 소재 업체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고 수직 계열화,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좀 안 좋지만 뭐 그 소재 업체는 좋은 거죠. 오히려 소재 업체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공급을 하면 되니까 이쪽에도. 그리고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이제 공장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내재화. 중국과 경쟁이 또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까지 만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자, 지금 전기차 만드는 것도 힘든데 배터리까지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예. 한참 2년 전, 작년만 해도 뭐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자기네가 만든다 막 이래서 막 그때 폭스바겐이 만든다 그래서 뭐 주가 폭락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 아무튼 탑픽은 LG엔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이고, 중소형주 중에선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료 목표주가 11만원 제시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지금 당장 뭐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게 뭐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24년부터는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이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늘어날 것 같고, 왜 실리콘 응급제냐면 응급제는 흑연으로 만드는데 그냥 흑연보다는 저기에 실리콘을 넣으면요 이 밀도가 올라가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실리콘을 넣는 거고, 그래서 SKC가 그 영국 회사를 또 인수했던 거고, 대주전자 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생산량을 앞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4년 내에 이제 20배 이상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의 매출 중에선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고요. 당연히 이게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는 LG엔솔을 통해서 포르쉐의 타이칸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칸 그 전기차 있거든요. 그게 LG엔솔 거 쓰는데 거기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실리콘 응급제가.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리콘 응급제가 그동안 채택이 거의 많이 안 됐는데 이제는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한번 관심 가져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넥센타이어는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이미 뭐 한번 주가 움직였었죠.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질 것 같고, 달러 결제기 때문에 환율 상승도 좋고, 물류비는 꺾였고, 운임지수, 고무 가격도 안정화돼 있고, 예. 그래서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원래 적었는데 이게 20%까지 거의 올라간 거예요, 물류비가. 예. 근데 이제 이게 10%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차질 완화에 가장 깔끔하게 베팅할 수 있는 수혜주다. 예. 그러니까 운송비가 낮아지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일단은 보고서를 쓴 것 같습니다. ISC는 이제 소켓이라고 우리 한번 예전에 공부해봤죠.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근데 이번에 실적은 좀 하향 조정했고, 근데 뭐 반도체 기업들 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뭐 새로울 건 아니고요. 메모리 쪽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91% 정도 작년보다는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원가 절감 노력도 많이 했고, 고마진 서버에 들어가는 CPU 있거든요. 서버 CPU 있죠. 여기 마진이 좋은데 여기 들어가는 그 러버 소켓, 소켓입니다. 소켓은 완성된 반도체 칩을 이제 이
꽂아요. 이 소켓이란 데에 탁 꽂아가지고 핀을 맞춰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소켓이죠. 그래서 3분기 CPU A 이게 좀 단가들도 꽤 비싸요. 왜냐면 그 크기가 크거든요. CPU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서버 CPU 매출액이 70%로 추정이 되고, 경쟁사 중에 윈웨이라고 있습니다. 대만에. 이 회사 매출액이 이 안 좋은 업황에도 이렇게 좋아요. 예, AMD가 이번에 새로운 서버를 내놨죠. 인텔도 곧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CPU나 어떤 반도체 칩을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이 소켓에 넣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자동차에 들어온 반도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테스트에 성공한 제품은 이제 그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그럼 그것만 또 계속 테스트를 해줘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서버, 비메모리, 원래 메모리 위주였죠. 거기다 자동차용 이런 쪽으로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색이 비메모리 비중인데 비메모리가 비중이 훨씬 커졌죠. 옛날에는 원래 메모리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CPU AP양 매출, 그 다음에 대만 경쟁사가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점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도 좀 ISC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요거죠. 인공지능 시대 핵심 모빌리티 수요처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9월 대만 IT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에 속한 거는 잘 나갔고요. 애플에 속하지 않으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애플 아이폰에 납품하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중에서 지금 3나노까지 했잖아요. 2나노도 하고 앞으로 1.4나노까지 가겠대요. 아직은 뭔 얘기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그냥 TSMC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플을 갖고 와야 돼요. 애플의 공급을 따내야 됩니다. 반드시. 요게 좀 필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감산 얘기 나오는데 삼성은 공식적으로 감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분위기는 감산 쪽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TSMC 독주 좀 깼으면 좋겠고, 예,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이 꼭 1등을 했으면 하는데 1등 하려면 그 애플 갖고 와야 됩니다. 예, 원래 옛날에 애플 처음 저 칩 만들 때 삼성이 다 해줬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후로 다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김재호 연구원님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기다. 아, 정말 이게 카카오 주주분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화가 난 게,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이었나?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카카오페이 그 CEO가 그 몇몇 임원들이 스톡옵션 다 던져버렸잖아요. 기억나요? 아직도.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건 뭐 정말 저도 막 뭐라고 했는데, 좀 뭐 이런 기업은 어쨌든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죠. 너무나 그건 주주 가치 훼손했고 직원들의 가치까지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직원분들은 주식을 못 팔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팔고 싶어도 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빚내서 샀어요. 저 공모가에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참담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아무튼 카카오페이나 뱅크가 높은 밸류를 받은 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대출의 성장,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봤고, 카카오페이는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대출, 보험, 투자 상품 소개를 해가지고 중간 수수료를 이제 먹겠다는 거죠. 그 기대감이, 왜냐면 고객 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다 쓰니까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었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때 뭐 카카오뱅크 시총이 막 40조 가까이 갔었잖아요. 30조인가 40조. 지금 8조죠. 예. 근데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산이 꺾이고 있고요. 앱도 혁신이 없대요. 카카오뱅크 쓰신, 저도 써요 사실. 편하긴 해요 그냥. 근데 다른 은행도 똑같아요.
예. 뭐 굳이 카카오만의 차별화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차별화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은행도 다른 은행도 다 잘 만들어요. 앱을.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이 정신 차려버린 거죠. 카카오뱅크 딱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반성한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카카오뱅크는 너무 안주를 해버렸어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죠. 예.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예. 적자예요 아직도. 그래서 카카오금융의 지금 이런 미흡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작년 말부터 은행 앱을 하나의 통합에,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국민카드 막 이렇게 여러 개 난립을 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버렸죠. 그래서 원앱 전략으로 갔거든요. 예. 이제 다 해요. 그 앱 하나 있으면. 그리고 토스뱅크는 예금에 2% 금리를 바로 주고요. 유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그 예금은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2% 금리를 줘버려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시티은행이 이제 그 이런 그 개인 영업을 안 하잖아요. 이제 철수하려고. 그래서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를 전담해 가지고 따내 가지고 대출 성장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사들의 예금까지 판매합니다. 진짜 이건 파격적인 거죠. 예, 그리고 토스 앱하고 연결해가지고 토스 앱에서 토스 뱅크로 또 넘겨줘요, 서로. 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근데 카카오 금융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죠. 여기 나온 내용은 예, 혁신이 안 보인다. 실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비용 관리도 좀 쉽지가 않고, 중저신용 대출 확대하고 있는데 관련 리스크가 일단 일반 시중은행보다 늘어났고 판관비가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비용은 많지는 않고요. 중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고, 또 거기다 애플페이가 이제 들어오면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한테는 좀 부담이죠.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다 경쟁이죠. 네. 그래서 물론 카카오뱅크의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하는 건 너무나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아니 뭐 자사주 매입소가 배당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주가 못 올라간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은행주,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성장주로 인정받았잖아요. 은행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보이진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배당이나 가치주가 만약에 됐다. 카뱅이 가치주가 되면요, 주가는 폭락해요. 왜?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가치주로 보면 PER 30배짜리 가치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은행주보다 여기 BNK 금융지주 시총이 2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NK가 너무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BNK 금융지주 시총이 2조인데 그 카카오뱅크보다 이익이 3배나 더 납니다. 근데 시총은 카카오뱅크가 4배가 더 비싸요. 둘 중에 뭔가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은행으로 같이 비교를 하면.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어쨌든 나는 은행보다는 좀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한국신용데이터란 기업이 있는데,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하지만 기업 가치를 1.1조 원으로 평가받았고, 소상공인 있죠, 자영업자 대상으로 경영관리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해주는데, 이 회사가 근데 M&A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나봐요. M&A를 했는데 그 M&A의 그 이 시너지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죠, 소상공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알림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지원 정책 같은 걸 알려주는 비즈봇을 인수를 해버렸고요. 그 B2B 식자재 공급 서비스인 푸짐, 이런 거를 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자영업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 제조업체, 그 각 가맹점 가게마다 포스기 많이들 쓰잖아요. 그거 제조하는 업체 아임류까지 인수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되 가맹점들이 원하는 거를 적시해 줄 수 있는 그런 M&A를 다 해버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럼 더 좋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카카오금융은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으로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저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사실 좋잖아요. 4천만이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가입자도 많고 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진들이 좀 각성해서 지금 물론 배당도 좋지만 문제점이 뭔지 이거를 꼭 냉정하게 상장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너무 상장만 하잖아요. 막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 뭐 아니 너 뭐 자회사 상장하겠다 불법 아닙니다. 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또 공동체도 중요하잖아요. 주주 가치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상장하는 건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페이에 대한 보고서지만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한 좀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CEO 분들이나 이런 경영진들이 좀 각성을 하고 또 반성할 건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좋은 플랫폼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지금 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시 주가를 복원하기 위한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또 바람입니다. 워낙 또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 보면 지금 데이터로도 보시면요 대출 성장도 둔화되고요. 요게 월간 사용자 수도 정체돼 있어요. 매출 성장률 그리고 카카오뱅크 플랫폼 수익인데 이게 줄고 있죠. 증가세가 점점. 영업이익 지금 적자고요. 카카오페이는. 그 요새 이 파란색 선이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가 이게 여신 증가하는 액수가 카뱅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죠? 엄청나죠. 경쟁자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카카오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걸 좀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자동차 업황도 실적도 이제 좀 탈세계화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고요. 현대 기아가 판매량 좋았는데 요즘에 주가 되게 안 좋죠. 한효과는 없을 거래요. 왜냐 부품사한테 비용을 옛날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걸 부품사가 됐는데 지금 완성차가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이건 뭐 모비스나 부품사한테는 좋은 거죠. 생산도 늘어났고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SR 화신도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인도랑 미국 비중 높은 게 좋고 유럽하고 중국 비중 높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안 좋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유럽은 역성장을 했는데 같은 기간 판매가 늘어난 차는 테슬라하고 기아밖에 없대요. 기아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못 맞춥니다. 현대차가 강점이 있는 게 기아랑 하이브리드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 못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연비 맞춰야 되니까 당장은 다 전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시장의 딜러 재고가 지금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정상 수준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딜러 재고는 여전히 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 라인업이나 하이브리드 없으면요 이제 내연기관도 못 팔아요. 파는 순간 이제 그 벌금 매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배급제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유럽에선 생산이 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UBS라는 증권사가 포드의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앞으로 공급 과잉이 온다. 앞으로 엄청난 차들이 생산이 될 텐데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간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 급락하고 실적은 안 좋을 거다. 재앙적 공급 과잉이 온대요. 표현도 되게 거칠었는데,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은 그게 아니죠. S&P라는 기관도 유럽의 자동차가 40% 공급이 줄 거다. 오히려 생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엇박자 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배급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럽에서 공급이 늘긴 쉽지 않아요. 유럽이 지금 저 상태에서 공장 가동도 제대로 못할 텐데 또 에너지 배급제 하면은 에너지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 강도 약화되는데 아무튼 막 혼란스러워요. 뭐 자동차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막 엇갈리니까. 분명한 건 현대 기아가 저평가된 거는 같은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난 3년간 판매 늘어난 건 테슬라, 현대, 기아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보면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이게 꺾이니까 신차 가격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비정상적으로. 좀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고차 가격 지수가 너무 내려가면 신차 가격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의 재고는 여전히 낮고, 예. 그리고 유럽은 지금 아마 에너지 배급제라든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생산을 하기가 쉽진 않을 거고, 부품사들도 부품 조달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급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쉽게 유럽이 막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다,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내용.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또 몰라요.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 폭락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변수는 많습니다. 현대차 미출고 차량 대수가 여전히 이렇게 돼 있고, 예, 연간 판매 대수 이상의 계약 대수를 일단 이제 잔고로 확보해 놓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생산량은 늘긴 느는데 중고차 가격도 하락 중이지만 신차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프리미엄 제품인데 현대 기아는 아직도 그 가성비 브랜드래요. 아직도 그 자동차 가격 판매가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왜냐면 전기차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전기차를 통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는데, 여기서 IRA 법안 때문에 보조금을 또 못 받으니까 참 어려워진 거죠. 아무튼 미국에서 약진을 했지만 거래 가격은 여전히 낮다. 평균 거래 가격은 업계 최하위권이다. 왜냐하면 싼 모델들을 아직은 많이 팔기 때문에. 제일 많이 판 모델이 투싼과 스포티지인데 이건 역시 가격이 비싼 모델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에서는 이제 그 손익분기점 정도, 기아는 흑자 전환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 잘 팔아야 됩니다. 내년에 현대 기아가 주가가 많이 가려면 전기차 잘 팔아야 됩니다. 네. 그게 좀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보는 게, 워낙 주가가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PER이 막 4배, 5배니까. 다만 모멘텀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 모멘텀은 전기차 판매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 같은 거 있죠. 전력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력을 송전 배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한 다음에 집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압도 낮춰주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야 되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 우리가 쓰거든요. 그런 걸 하는 회사죠. 그래서 올해 주가 되게 좋았어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력망 많이 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시장 관심은 계속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올라서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핵심은 이걸로 봐요. 중동 시장. 이게 북미는 좋은 거 아는데 중동이 지금 투자 엄청 하잖아요. 막 네옴시티 건설할 거고, 인프라 투자, 태양광 발전소 막 이런 거. 그럼 거기에 전력망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에도 사우디 수주 따냈고요. 3년 만에 대응 수주고, 실제 숫자로도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 올렸고, 일단 환율 상승으로 단기 실적 우려도 완화됐고, 다만 한전의 경영난 때문에 내수 매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실적에는 조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실적은 숫자만 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한전 때문에. 다만 내년에는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쉬어간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올라간 이유가 수요 때문이잖아요. 수요 성장 산업은 또 조정받고 계속 우상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 특히 중동의 수주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비스는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카지노용 모니터,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모듈,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수출을 대부분 하고 있고, 카지노용 모니터가 캐시카우 핵심 이제 그 돈을 버는 기계 같은 거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저런 이제 자동차용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카지노가. 그래서 이쪽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 물류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급락했잖아요. 이것도 좋죠. 원화 약세도 긍정적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장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우리 그 계기판이나 조수석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결국엔 이제 요런 토비스 같은 기업들이 공급을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요,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으로 가면요, 보통은 그 디스플레이가 3개 정도 들어가요. 운전석 가운데, 여기 내비게이션, 오른쪽 조수석까지 3개 들어갑니다. 벤츠 EQS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LG가 공급했잖아요. LG전자가. 그러니까 토비스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 투자도 했어요. 5월인가? 전자공시로. 그래서 카지노 모니터를 통해서 돈 벌고 여기서 성과가 나오는, 근데 성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직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는 해보면 좋겠고, 아무튼 스마트카 관련주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고,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도 이제 LG전자로 오늘 처음 보고서를 쓰신 것 같은데, 신규로 LG전자도 이제는 자동차죠. 저런 LG전자가 벤츠에 그거 납품했다니까요. 인포테인먼트, 예,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근데 동사 주가가 PBR 0.8배로 떨어진 적은 휴대폰 사업부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감익이 예상됐던 경우밖에 없었대요. 지금 0.66배니까 너무 과도한 거죠. 예, 옛날에 휴대폰 한참 안 좋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죠. 소비 안 되고 가전제품 안 팔리고 막 이럴까봐. 그래도 성장은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제일 고무적인 건 자동차 쪽이 좋아지고 있고요. 예, 자동차 부품 쪽 물류비 지금 안정화됐죠, 많이. 이것도 긍정적이고, 이 컨테이너선에 다 실어 나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또 전장화되면서 전기차 확산되고, 모터 인버터, 인플레 감축법, 멕시코 공장이 또 있거든요. 수혜죠. 예. 그리고 가전이 안 좋지만 뭐 가전 중에서 비싼 제품은 또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참 어려웠는데 어쨌든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오른대요, 주가. 그걸 좀 기다리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정책금리를 4.5%, 지금 한국은행은 3.5로 잡았어요. 고점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4.5 정도로 하는데, 근데 연준에서도 스탠스 변화가 있는 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원래 비둘기파지만 경기가 좀 걱정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 조심스럽게 하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비둘기적으로 해버렸고요. 파웰 의장은 좀 공격적인데 좀 약간 의견이 바뀌었고, 연준 밖에서도 이거 너무 긴축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주택 체감 지수라고 있거든요. 전미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꺾이면요, 금리 인상을 안 한대요, 보통.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까지 거의 왔거든요. 50 밑에서는 대부분 금리 인하랬대요. 예, 그리고 주택시장 체감 지수도 미국 경기랑 거의 밀접한데 이게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경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못하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용 스프레드랑도 상관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좀 뭐 안 좋으면 어쨌든 그 신용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이러다 잘못하면 망가지거든요. 이 고민이죠 지금. 근데 연준에서도 약간의 이제 제동이 걸렸고,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2명의 금통위원들이 0.25% 소수 의견, 0.5% 인상은 너무 심하다,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예, 약간 이제 비둘기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4.5까지는 미국 올릴 것 같고, 다만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차갑게 좀 식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마 미국도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잉 긴축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는데,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ISM 50 지수일 때 여기 50 미칠 때요, 대부분 이렇게 금리가 다 꺾였어요. 지금 이제 오고 있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금리를 세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경기 체감지수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일 땐 금리가 좀 낮아졌어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빅솔로는 이제 그 포스 프린터 있죠. 우리 그 매장 가면 결제하잖아요. 그럼 프린터 딱 해가지고 영수증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이제 점원분들이. 예, 근데 보통은 요즘에 많이 안 받아가시지만 영수증 드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영수증 다 나오죠. 그 포스 프린터가 이제 주력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라벨링 그 프린터라고 있어요. 이제 컵이나 이런데, 일회용 컵이나 이런데 주문을 하면 거기다 라벨 붙여가지고 뭐 칼로리면 칼로리, 어떤 용도고, 이건 무슨 커피고 딱 붙여가지고 스티커에서 떼가지고. 근데 빅솔론의 장점은 그 프린터가 이 스티커, 이 뒤편은 버리잖아요. 우리가 스티커 딱 띈 다음에 붙이고 나머지 버리죠. 그게 없어요. 예. 라인 여기 있네요. 라이너레스. 요게 이제 그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요 비중이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그 편의점 회사에 아마 납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고요. 실적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올랐다 좀 빠졌지만 여전히 호실적. 또 키오스크도 우리가 딱 이제 결제하면 키오스크 꽂고, 뭐 예를 들면 커피 주문하면 프린터에 딱 나오죠. 영수증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ER은 10배 수준이지만 꾸준히 배당도 하고 투자 매력 높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신영증권의 박세례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그냥 간단히 이것도 꼭 삼성 엔지니어링에 투자한다 보다도, 아 이게 해외 수주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경쟁력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EPC라 그래서요, 이가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시큐먼트, 조달, 컨스트럭션, 건설 이거예요. 그러니까 EPC는 대형 건설사를 의미해요. 이걸 하나로 다 하는, 설계, 조달, 건설까지 자기가 다 이게 통으로 한다 그러죠. 턴키. 그걸 하는 이제 계약 형식인데, 대부분 이제 EPC로 많이 하죠. 중동에서 발주할 때 일괄 계약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발주처는 전체 계약을 한 회사에 이제 몰아주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책임도 네가 져야 돼, 막 이런 거죠. 근데 건설사는 대신에 이걸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플랜트 발주는 이런 순서로 진행된대요. 먼저 타당성이 있나, 이 사업이, 발주처가 이거 타당한가, 이거 내가 이 건물이나 이런 거 지었을 때. 그래서 개념 설계 들어가고요, 예산까지 다 추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서 이거 하자, 타당하다, 그러면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거나 주요 건설사한테 초청장을 보내준대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피드라고 합니다. 피드. 이런 거를 이게 타당성 조사하는 거, 이런 것도 예산 산출하고. 그래서 피드를 하게 되는데, 이 피드란 직접 시공하기 전까지 해당 플랜트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설계 기술 등을 검토한 뒤에 예산까지 산출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기자재를 뭘 써야 되고 설계 어떻게 되고 기술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얼마 들어,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근데 보통은 요거를 좀 분리해서 발주를 많이 하나 봐요. 피드랑 EPC를. 예. 그러니까 요걸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EPC 저걸 토대로 해서 예산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근데 여기서 플랜트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피드에서 예산이 딱 나왔잖아. 예를 들면 야 이거 10억짜리야, 아니 1조짜리 예산이야. 그 1조 예상이 배정했는데 저 대형 건설사가 계약을 따냈어요. 예를 들면 수주를. 그럼 1조 원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막 기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 오르면요, 1조 5천억이 들어갔으면 5천억을 떠안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따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드가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걸 제대로 뽑아야 건설할 때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비용 같은 게. 근데 워낙 돌발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랜트 수주할 때 우리 보셨겠지만 정유 공장 이게 파이프로 막 이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대요. 파이프가. 지구와 달 사이의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46,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SK에너지 일산 이쪽에 사용된 파이프가 공장에. 이 배관 연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래요. 숙련 노동자가 용접까지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성정이 나오지 않으면 또 이것도 다시 고쳐야 돼요. 정말 이게 그냥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변수가 많아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옛날에 막 고생 많이 했죠. 막 적자 내고 막. 아무튼 요 피드에서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설계를 잘 진행을 해야 나머지가 다 제대로 간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쪽 역량을 자기가 키우기 위해서 축적의 시간을 데이터화했고요. 많은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걸 표준화한 거예요. 시스템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EDP라는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건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패키지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A를 딱 입력하면 B가 이제 어떠어떠 이래서 이거는 예산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뽑아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죠. 시간도 6개월 정도 공사기간 단축해버린대요. 엄청 좋은 거죠. 그 옛날에는 배관도 막 조사하려면 힘들었는데 이 배관 같은 것도 다 표준화를 해버리니까 시간이 금방 당겨지고 정확한 물량 가격 산출도 가능해집니다. 두루뭉실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제 EPC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총 3건 저거를 하고 저 발주처에서 받아다가 예산까지 측정해서 프로젝트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PC까지 해버리는 거죠. 요걸 총 3건을 지금 수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시공, 공사할 때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듈화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듈화. 그러니까 어떤 공사할 때 뭔가 플랜트의 어떤 어느 부분을 모듈화해서 미리 다 만들어놔요. 표준화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수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랭 모듈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겠죠. 거기 플랜트 공장에 뭐 하나만 들어가겠어요. 다양한 파이프도 들어갈 거고 요거를 그냥 모듈을 한 거예요. 정형화한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기 위해서 금방 만들겠죠. 그리고 이걸 옛날에 삼강 M&T와 세진중공이 각각 이런 거를 계약을 따내서 만들어 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모듈 중 48%가 프로세스, 철골, 배관 이렇게 되고 있고, 경쟁사 중에 플루하고 벡터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도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모듈 공장에서 이걸 미리 찍어 가지고요 보낸대요. 중동으로. 이걸 모듈을 만든 다음에 중동에서 못 만드니까.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듈 공법. 그러니까 모듈 공법은 삼성 엔지니어링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유기적인 흐름, 피드에서 EPC로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 작업에 대해서 모듈만 하면 안 되고 다 시스템 표준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553 수행혁신이래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자원 50%, 현장 50%, 일정 30%를 이걸 통해서 감축을 하자. 그랬더니 지금 달성률이, 그러니까 일단 자원은 33% 줄이는 데 성공했고, 현장은 39%, 그다음 일정은 17%, 이렇게 2023년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죠. 근데 이 정도 벌써 달성을 했다. 그런데 플랜트 업종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함부로 막 물량 안 주죠.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발주처가 이걸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자동화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득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검증이 됐대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데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 또 4조 원대 신규 수주가 있었는데 올해는 5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코, 아랍에미리트의 하일가스 가샤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참여할 것 같고,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입찰 준비 중이고요. 텍사스의 LNG 이쪽 그 플랜트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6개 피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 피드는 어쨌든 예산 검토해 주는 거죠. 요걸 통해서 예산을 측정을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EPC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 뭐 그냥 다 하는 거죠, 뭐 사실상. 그래서 여기 플랜트 사업의 발주나 타당성 프로젝트 개념 기본 설계 한 다음에, 여기가 피드죠, 피드. 여기서 그 다음에 설계, 구매, 조달, 시공, 요게 이제 EPC 이쪽.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 영역이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요게 피드가 기본 설계죠. 고부가 가치 영역이죠. 플랜트 발주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해서 여기서 이제 입찰 안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 네, 검토한 다음에 이제 피드를 하고 여기서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한테 EPC, 야 너네 이거 해라, 수주를 주는 거죠. 이게 정유공장이에요. 이렇게 파이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일일이 한번 다 예산 계산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거를 플랫폼화 해버린 거예요.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리고 모듈을 이렇게 아예 만들어버려요. 이 모듈을요, 이걸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멕시코로. 그러니까 경남 고성에서 만든 다음에 멕시코로 보내요. 그 멕시코 현지에서 이제 모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끝내는 거죠. 굉장히 효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력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주택 사업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거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좀 정밀하게 데이터 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경쟁력이자 장점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있고, 이런 수준을 많이 따내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데이터의 힘이, 그리고 여타 건설사에도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 엔지니어 이런 내용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보고서고요. 이제 광고,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도 뒤흔든다, 그 내용이고, 우리 예전에 이제 한번 나스미디어 한번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광고 시장도 뭐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디지털 광고가 커지곤 있는데요. 새로운 광고가 열렸죠. OTT. 넷플릭스와 아마 디즈니가 그걸 할 것 같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들어오면 TV 쪽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TV랑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TT가 광고를 왜 도입하냐면, 이제 넷플릭스가 만약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넷플릭스 요금제가 지금 10,000원이 넘죠. 저도 이게 이게 자동이체라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고화질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10,000원 중반대 정도 아마 할 거예요. 13,000원이었나 15,0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광고를 만약에 나는 광고 보겠다. 그러면 거기서 값을 반토막 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6,000원, 7,000원, 6, 7,000원 내고 광고 보고 싸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는 광고 수입을 얻는 거죠. 예. 그리고 소비자는 광고를 좀 봐야 되지만 그래도 구독료가 싸지니까 서로 좀 약간 윈윈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광고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단가라든가 광고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넷플릭스 광고 단가가 글로벌 광고 이제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한 36,000원 정도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국내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국내 IPTV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광고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넷플릭스 플랫폼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광고 시간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1시간당 4분 시간당. 왜냐면 다른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드라마 1시간 할 때 방송이 12분이나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짧게 하겠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 11월,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광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OTT도 할 것 같아요. 저 티빙도 할 가능성이 높죠. 웨이브. 예,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럼 넷플릭스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이주용 부회장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넷플릭스에 내가 광고를 할 때 효과가 뭘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광고에서도 효과 나와야 되니까 일단 전문 콘텐츠죠. OTT는 거기에 드라마면 드라마, 다큐면 다큐, 전문 콘텐츠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광고주들이 선호할 수 있고, 왜냐하면 SNS 플랫폼 같은 거나 트위터는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좀 낮다는 거죠. 예. 그리고 TV가 그렇게 광고 비중에 2021년 TV 광고 비중에 100대 기업의 광고비 비중이 70%나 되는데 주요 대기업이 다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타겟팅이 쉽죠. 넷플릭스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드라마를 볼 때 멜로만 본다 예를 들면, 그러면 멜로를 다 이제 앞에다 깔아줘요. 추천으로. 그 전날 제가 뭐 갑자기 수사물을 봤어요. 그러면 다음날 넷플릭스 키면 수사물이 앞에 딱 떠 있어요. 추천으로.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데 그런 타겟팅 광고도 가능하겠죠. 넷플릭스랑. 그리고 두 번째가 OTT 그 넷플릭스 이용하는 그 연령대가 20에서 49세가 제일 많대요. 82.6%로. 그냥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기가 가장 이제 그 소비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2040 세대 49까지를 본대요. 여기를 가장 이제 그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연령대로 하고, 광고주가 여기 시청률이 높을 때 이제 좀 광고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넷플릭스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의 역할은 ATL, 어버브 더 라인, BTL, 빌로우,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ATL은 뭐냐면 그 위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통 신문사, TV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 있죠. 주요 매체들, 그거를 ATL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뭐 신문, TV, 뭐 잡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BTL은 뭐냐면 약간 이제 그거 제외한 거, 나머지 5개 광고 이런 것들, 지하철에서 하는 광고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BTL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고 대행사 이거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매체 내에서도 오운드 미디어, 오운드 미디어가 뭐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내재화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저희 이베스트가 광고를 해요. 근데 외주를 준다기보다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자체 마케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광고를. 예. 예. 그런 거 이제 오운드 미디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런 오운드 미디어마저도 광고 대행사가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 아예 그런 것까지. 예. 떠맡아가지고. 저거를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경쟁이 있는 거, 저런 거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일기획 같은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뭐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ATL, BTL을 다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광고 대행사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운드 미디어. 그리고 고객 경험 관리로 지금은 좀 이동하고 있다. 마케팅 할 때도 이제 고객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로 나스미디어를 제시했고, 목표주가 41,000원 신규 제시했고, 특히 뭐 설명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 광고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나스미디어가 넷플릭스가 이걸 도입을 하면 시장 점유율 50%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스미디어가 동영상 광고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유튜브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DIL, KT 가입자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광고를 보내주는 거죠. 문자 메시지로. 그래서 이런 또 다양한 광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도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할 것 같고, 또 KT라는 빅데이터 기업을 모회사로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비중이고요. 이게 20대, 3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보면. 넷플릭스 40대, 30대까지 굉장히 많죠.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50대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50대가 16.1%인데 넷플릭스는 안 그래요. 넷플릭스는 50대도 확 낮아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고주들이 타겟으로 하는 건 이쪽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마케팅,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를 오운드 미디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미디어를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 이건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매주 주는 거죠. 그다음 마케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거, 인플루언서. 요게 KDL입니다. KDL. 요거 이제 KT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KT 커머스 있죠. 거기에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싸게 파는 건데, 그런 거 광고를 할 때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스미디어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시장이 끝나서 주식시장 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올랐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올랐고요. 오늘 오른 이유는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닥도 막판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하루 종일 약하다가요 오후에 갑자기 들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 좋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환율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3.5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3%로 금리가 올랐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최종 금리는 올해 목표 금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도달 목표 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급격히 둔화되겠죠. 이제 3.3%니까 이제 두 번 올리면 3.5가 돼요. 0.25. 이제는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그걸 호재로 인식을 했고, 한국의 국채 금리가 그래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오늘 조금 그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르다가요 갑자기 환율이 급락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리고 국내 여기 보시면 국고채 금리가 여기는 좀 늦게 나오나요? 지금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올랐고,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도 많이 샀어요. 2,300억. 주식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 다 사는 건 아니고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사고 있다. 다만 오늘 철강주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좀 긍정적이었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해운주가 좀 좋았던 편이고요. 근데 흥하해운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 뭐 좀 왜곡된 거죠, 저거는.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쪽이 좋았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임플란트 회사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오늘 레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좋았고, 폐배터리 관련주가 다시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석유화학 기업도 오늘 롯데케미칼이 진짜 오랜만에 좋았고, 거기다 어제 말씀드렸죠, SKC 일진머티리얼즈한테 고객사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IR을 통해서 극구 부인을 했죠.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10% 폭등.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제 10%, 오늘 하루에 10% 그냥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 좋았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좀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도 모처럼 급등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그 GS건설이, 최근에 GS건설이 제일 많이 빠졌죠. 최근에는 편의점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대표주 좋았습니다. 오늘 이마트가 특히 좋았어요. 이마트가 좀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월 실적이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정말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타이어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넥센타이어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급등했고, 효성첨단 소재, 효성그룹은 그때 내부자 매매 한번 보여드렸죠. 그 조성래 회장님이 계속 사요. 효성그룹 전체를 다 꾸준하게 사더라고요, 내부자 거래로.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IT 대표주 LG디플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낸드 오늘 이제 형님들 가니까 아우들도 오늘 오랜만에 원익도 많이 갔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반도체 좀 살아나서. 2차전지 장비도 오늘 좀 좋았고, 철강주, 포스코홀딩스가 요새 리튬주로 좀 재부 확대 가지고요. 좋죠. 우리 이제 공부는 다 끝내놨죠, 뭐. 포스코홀딩스는. 네이버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여행주도 이제 일본 그게 풀려서 좋았고, 2차전지 쪽도 오늘 다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오늘 다 고르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사료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가 좀 빠졌고요. 공작기계, 화천기계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 대부분 올랐어요. 그렇지만 오늘 중국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LG생활건강이 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화장품이 정말 안 좋네요. 예, 그게 좀 아쉽고요. 화장품이 거의 뭐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근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요, 뭐 여기 뉴프렉스도 있고 선익도 있는데 이 기업들 특징이 뭐죠? AR, VR 관련주죠. 급락을 했어요. 근데 AR, VR은 분명히 해요. 애플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너무 앞서가기 힘들어요. 대중화된 상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땐 조심하시고 급락할 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망한 거죠.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하잖아요, 부품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요, 주가가 AR, VR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런 걸 용납을 안 해요, 시장. 너 올랐어? 막 이런 거죠. 근데 모멘텀 없네 당장? 그럼 이제 다시 빼버려요. 예. 그래서 연초 이후로 많이 오른 기업들은요, 주가 빠진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오를 때 조심하시고 급락할 때는 좀 공부한 걸 토대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역으로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를 때 철저히 되도록이면 쫓아가지 마세요. 예, 진짜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오른다고 쫓아가면. 더더욱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VR 관련주는 메타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VR, 예, 기계. 그리고 오늘도 게임주는 물론 오늘 좀 일부 기업도 올라갔는데 오늘 넷마블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주 좀 라이온하트 상장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자꾸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폐기물. 그리고 오늘은 좀, 어제는 현대모비스가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모비스가 급락을 했어요. 여기 어제는 안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결국엔 완성차는 오늘 오르고, 예, 부품주는 좀 빠지고, 어제랑은 또 정반대 이렇게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다만 그 타이어 쪽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도 VR, AR 쪽은 좀 오늘 안 좋았고요. 의류 쪽, 골프 뭐 이런 쪽도 빠졌고, 면세점 관련주도 좀 오늘은 호텔신라는 좋았는데 신세계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그냥 보합 정도 끝났네요. 현대중공업은 좀 올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이런 좀 분위기대로 좀 그 강세로 잘 끝나긴 했다. 다만 어제보다는 낫고, 어제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제 충격에선 좀 시장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 그냥 한시름 났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내일하고 모레, 내일이죠.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가 진짜 어떨까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물가가 급락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봐야 되겠죠. 뭐. 유니드가 이게 비료업체인데 많이 올랐고요. 오늘 GS건설, JYP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예. 나이스 평가 정보도 정말 오랜만에 올랐네요. 대덕전자도 오랜만에 올랐고, 하나솔루션, 현대오토에버, KCC 뭐 안 빠진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다 급락한 상태라. 동진세미캠도 오랜만에 올랐죠. YGN 오늘 그쪽 좋았고, 예. 다만 오늘 넷마블이 좀 많이 빠졌고요. 화장품이 안 좋았고, 일진머티리얼 이제 인수 결정되고 나서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삼양식품, 오늘 음식료가 좀 안 좋았네요. 농심, 이런 기업들, 약간 방어형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안 좋았던 거. 오늘 오리온도 안 좋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부 방어주 좀 최근에 버텼던 기업들 좀 빠졌고, 반대로 좀 낙폭이 컸던 기업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또 기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모처럼 좋았다라고, LG전자도 좀 올라갔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자공시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전자공시에서는
일단 TSI 아시죠? 요게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제조 장비. 예, 이게 이 회사가 매출액의 41%니까 꽤 커요. 어디에 공급한지는 안 나왔고요. 아무튼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요거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SNS텍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게 반도체 회사죠. EUV 그 부품. 근데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가 21억밖에 안 됐는데 55억 나왔어요. 아, 이렇게 반도체 업황 안 좋은데도 깜짝 실적 내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숫자는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매수에서 오늘은 동원개발. 동원개발이 얼마 전에도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데 요새 건설주 안 좋잖아요. 근데 장봉만 회장님이 9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3,406원에 동원개발을 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 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 요새 지방 미분양부터 해가지고 건설주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제 동원개발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좀 내부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상태로 좀 마무리 됐고요.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현재 오르는데, 오늘 저녁,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에요. 내일 미국 증시가 운명의 날이죠. 예.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안펀드나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제발 좀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공매도 금지 좀 하시죠. 예.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지금 주식 하는 인구가 정말 많은데 언제까지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 금융위에서, 아니 왜냐면 공매도 금지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증안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지금 조만간 이렇게 증안펀드 투입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요새 나오잖아요. 빨리 좀 결론 내서 공매도 금지 먼저,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